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스 코리아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텍스트 애널리틱스 부분에 대해서 4년 전부터 피리 꽂혀서 이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를 정말 이렇게까지 잘 분석할까, 이 측면에 오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텍스트 분석이 여기까지 되나?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의 진화, 이런 아젠다로 제가 타이틀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퀴즈 선물 준비했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손을 빨리 들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질문이 나가는데요. 자, 형태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손을 빨리 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방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를 형태소로 그래머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조사합니다. 네, 조사. 네. 선물, 지금 달라시는데요. 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끝나시면 오십시오. 주격 조사이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다 쉬었다. 들어가셨다는 들어가다 동사 원형이 있고요. 쉬었다예요. 시에 대한 어떤 형태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 예. 시. 무슨 어미예요? 무슨 어미? 예. 맞았습니다. 예. 얼굴 기억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어따. 존칭 어미가 시고요. 어자는 무슨, 예. 네? 예, 맞았습니다. 예. 일단 과거 어미, 선어머 어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분은 끝나시면 나오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말의 형태소 분석이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지,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가방에 들어가신 건지. 어찌 형태소 분석이 꼭 필요한데,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는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말 단어와 단어 간의 거리.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서 이해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있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어떤 텍스트 분석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텍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하이마트 대리점 판매점원이 LG전자 3DTV를 보여주면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처음 본 3DTV라든지 정말 실감나고 신기했어요. 디자인은 삼성이 좋아서 알아봤는데 가격은 착하지 않더라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죠. 우리 제품이 고객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정말 3D 보여주는데 정말 고객도 만족해 하는지, 그 다음에 판매 점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조사에서 다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읽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수많은, 지금 모 전자회사는 VOC가 내부 외부 다 합쳐서 하루에 25만 건 정도 떨어진대요. 25만 건. 우리 사람 눈으로 500건만 넘어가도 하기 싫어져요. 몰라져요. 그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기계가 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일단 전수 데이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전수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미스 오류가 있더라도 이건 묻혀지는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어떤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영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걸 분석해내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까지도 도전을 합니다. 곧 조만간 아마 강남역 근방에서 노시고 계시다가 무슨 메시지나 어떤 방송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에 물이 찬다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그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위치가 어디까지인데, 우리가 위치라는 거는 텍스트로도 이야기를 해요. 어디 근처 옆에. 충분히 그 지역을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저런 정보까지 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도 쭉 들으셨겠지만 CS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뭐 오늘 이 그림 하나는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텍스트 분석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어쨌든 수많은 소스의 여러 데이터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이 텍스트 쪽에 분석이 필요한데, 텍스트는 우리가 읽어서 대뇌에서 이해해야만 쓸 수 있었는데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읽게 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집계나 트렌드나 거기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고자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쓰이는 기술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텍스트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부분만 다시 또 줌인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왼쪽에 보면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크롤링.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죠. 크롤링은 툴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그때그때 막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로봇이 제대로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툴만이 되진 않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일부 오픈된 API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집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다른 카페나 블로그 이런 거 하려면 요즘에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좀 그런 제약들이 있고요.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집을 하면, 오픈소스로 개발해서든 뭐든 수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 안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30개 랭귀지로 되는 거는 지금 CS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잘 될까? 그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한글은 될까? 한글 됩니다. 한글 잘 되고 형태소 분석 사전이 130만 단어 정도가 들어 있어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못 배웠는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할 때 거기는 미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 미래라는 의미를 소프트웨어가 캐치해서 우리가 분류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컨텐츠 카테고라이제이션 부분인데, 텍스트를 애니 텍스트들 갖다가서 분석을 잘해서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것별로 잘 분석을 해서 의미 베이스로 잘 분석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플랫한 분류도 할 수 있고, 하이라키하게 만약에 뭐 내가 통신사에 요금 불만이다. 요금 불만 밑에서도 뭐 무선 데이터 쪽 불만이고 무선 데이터 쪽 테더링 쪽이고 이런 것들을 하이라키가 쭉 찾아가서 사람이 분류를 시키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게 이제 컨텐츠 카테고라이제이션이고요. 두 번째 이제 텍스트 마이닝 부분인데, 여기는 뭐 글을 뭐 3,000개, 5,000개 유사한 글들을 넣어주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나오면 꼭 박근혜 나오고, 이명박 다음에 또 낙동강 이야기 나오고, 뭔지 몰라도 통계적으로 같은 글 안에서 이 세 단어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오더라 해서 뭔가 의미가 있다고 얘는 캐치하는 거거든요. 핵심 키워드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잡는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있고요.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사를 A4지 한 장이나 2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3문장만 리턴해달라고 하면 그걸 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기능인데 굉장히 기묘하게 쓸 수 있죠. 많은 글 중에서 요약된 딱 2-3줄만 읽어보면 이게 뭐야 라고 알고 싶어요. 그럴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기능. 근데 생각보다 유용하게 잘 맞아 들더라고요. 한글, 영어 다 모든 랭귀지. 그 다음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고 써서 감정 분석하는 거. 그렇게 이제 산업별로 해서 이제 그런 게 쭉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박스를 지나오면 텍스트가 그 다음에는 정량 데이터가 됩니다. 계량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죠. 그 숫자 데이터는 이제 이쪽에 기존의 애널리시스 영역 있잖아요. 애널리시스 영역에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통계 분석이나 다른 어떤 리포트나 BI나 다 연계해서 이제 분석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텍스트의 주고받음이 있다 하면 물론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트위터 알게 모르게 나는 리트윗하면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는 정보가 만들어져요. 프롬프트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해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 분석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하려면 전체적인 저런 컴포넌트가 어떤 형식으로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야기할 때 그 텍스트 마이닝만 갖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아까 컨텐츠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요, 이렇게 애니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플랫한 글로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가정 이야기 이렇게 쭉 만들 수도 있고요. 오른쪽처럼 하이라키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 밑에 개념이고 그 다음 밑에는 상위의 어떤 개념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서머라이즈 부분인데 이것처럼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장별로 스코어를 만듭니다. 이 문장의 스코어는 얼마, 그 다음 스코어는 얼마. 그래서 얘가 중요도 1번, 중요도 2번, 3번 해서 이 값을 이제 리턴해 주는 거죠. 저것만 따로 모았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또 쓸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텍스트 마이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키워드, 중요한 이 키워드와 이 코드는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키워드와 이 코드는 굉장히 관련이 많다. 굵게 나오죠. 얇게 나오고. 이런 특정 키워드 간의 연관관계 정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센티멘트 어나리시스라고 해서 전체 글이 이거는 스태티스틱하게 어떤 몇 프로 이상의 긍정글이다, 부정글이다 이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전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확률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모듈들이 있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텍스트 분석 쪽에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랑상 제가 내는 거고요. 세스가 유니크하게 27개국 언어, 그 다음에 30개 언어, 27개 국가에 대한 언어고 30개 랭귀지 2개 언어씩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코리안하고 여기 아라빅, 저 아라빅은 왼쪽에서 누가 읽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잡은 거는 이게 명사들만 잡아놓은 겁니다. 명사들만 얘가 만들어봐라고 한 거고, 이쪽 것도 지금 아라빅도 명사들만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랭귀지별로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의미 기반의 정확한 분류할 수 있다요. 한번 예를 보시면, 나는 친구와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거거든요. 형태에서 분석이 돼서 약간 지금 읽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이거 그냥 그 글자 의미 그대로만 보면은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유추해보면 영화를 봤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유추해서까지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얘한테 분석을 해내라 하면 이 글을 보고서 이거는 영화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영화관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나왔고, 음식이 먹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동은 없죠. 자동에 대한 어떤 링귀스틱 룰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본문의 의미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룰 중에서 관람하다는 없어서 페일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저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어서 의미 있게 분류하고 싶은 형태대로 다 분류할 수 있는 게 이제 텍스트 엔진이에요. 그래서 수십만의 25만 개의 부요시를 다 우리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기능으로 룰 베이스드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전이 있죠. 사전상에서 사전이 있고 그 사전에 있는 단어가 얘가 나타나게 하거나 잡게 하는 거, 이런 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사전이 20만 30만 있으면 내 이름 구방본이 있으면 구방본을 찾아내는 거 너무 쉬워요. 사전에 있으면 되니까, 사전에 넣으면 되니까. 근데 사전에 없으면서도 잡아내야 할 수 있는 게 이제 룰 베이스드 기반의 어떤 개체명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컴퍼니 이름, 기업 이름을 찾아내는데, 기업명도 우리나라에 기업 이름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있는데 사전에 없는 기업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있는 건 너무나 찾아내는 건 쉽고,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이제 이런 식이죠. 어떤 그런 컨텍스츄얼 익스트랙션 룰이라고 해서 저런 룰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도깨비 회사라고 하면 도깨비라는 회사는 없어요. 그지만 얘가 보기에 주 뭐라고 해서 얘는 도깨비는 회사 이름 같다라고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또 주 우리 기업 이것도 없어요. 그지만 주 밑에 우리는 어떤 그 회사 이름으로 뒷택하는 저런 룰들이 이제 여러 형태를 넣어서 만들 수 있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어 이름은 너무 쉽잖아요. 미스터 하고 나서 그 뒤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뭔지 몰라도 이건 사람 이름 거면 잡아내는 그런 게 이제 룰 베이스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잡아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죠. 누구누구 부장님, 그 다음에 사장, 뭐 누구누구 사장 아니면 뭐 누구누구 이사님 할 때 앞에
누구누구 하면 이사나 사장 갖고서 뭔가 앞에 있는 거는 이름인 것 같다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기술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브젝트 관련 키워드 추출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내부에 부유시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되게 부유시가 많은데 생보사 쪽에 부유시 읽어보니까 정말 2페이지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병력이 뭐 암 쪽 뭐가 있어서 뭐 했는데 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장황해요. 그 안에서 뭔가 부유시의 어떤 요약된 집약된 정보를 보려면 너무 어려워요. 장황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볼 때 쉽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죠. 북한 주변에 2-3줄 안에 북한 주변에 복합 명사하고 동사만 잡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란 주변에 뭐 복합 명사 몇 개 잡아봤더니 햇볕 정책, 뭐 10년, 뭐 핵개발 능력, 핵개발 성공하다. 뭐 이거 이제 2-3줄 안에 잡힌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쪽에서 북한이라는 게 어디 있죠? 이 안에.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서 2자리 잡는 게 있는데 4차 핵실험, 언론의 헤드라인,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북한 주변에 어떤 컨셉, 북한이란 컨셉 주변에 명사나 복합 명사를 잡아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기묘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찾아낼 때 굉장히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타겟 디텍션 오피니언 홀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은 과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한다. 뭐를? 속에 과일이냐, 우유냐, 빵이냐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한다. 가운데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거.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인지 뭔지 몰라요. 이거를 잡아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 그는 과자를 좋아하는데 할 때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냐? 그녀냐? 아니면 뭐 누구 이름이냐? 이거를 잡아내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글을 읽어서 꼭 잡아내야 될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가 거기까지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텍스트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회사 가셔서도 우리 텍스트가 지금은 그냥 쓸모, 꼭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읽어서만 썼었는데 소프트웨어 동원해서 또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텍스트 분석 없으면 이상하게 좀 안고 없는 찐빵 같잖아요. 아무튼 생각해 보시고. 자, 저런 이것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가져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활용 사례가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활용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모바일 하이테크 쪽에서도 굉장히 텍스트 분석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리테일 산업 쪽에서도 그렇고요. 또 스마트 서치라고 해서 여러분 기업 내에 다 서치 툴 있죠? 그걸 좀 더 스마트하게 싶은 그런 그 레퍼런스예요. 그 부분도 실제 모 회사는 지금 구축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A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 어널리시스 서비스. 이게 지금 LG CNS에서 CS 텍스트 엔진을 가지고서 언디맨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데모랑 같이 해서 다 보시게 될 거고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바일 쪽 하이테크 부분인데요. 실제 모바일 쪽은 그 어떤 갤럭시 3 딱 내놓고 나서 2달 그 담당자들 이야기는 그러더라고요. 1주, 2주 안에 어떤 이슈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잠재우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존폐가 엇갈리는 거라서 신제품 출시 후에 품질 조기 경보로 굉장히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모바일 쪽에 VOC는 너무 많잖아요. 정말 하루에 25만 건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핸들링을 할 수 없더라고요. 소프트웨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믿을 수 있냐? 그 측면에서 이제 세스가 그나마 얘가 100% 다 정확히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세스도. 텍스는 정말 100% 정확도라는 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정말 80% 이상의 어떤 정도는 맞춰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 정도를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세스 텍스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여기서는 그 앞단에 뭐 전체 모바일에 VOC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핫 리스크, 핫 이슈만 얼럿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했던 건데요. 앞단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보면은 텍스트 애널리틱스라는 게 들어갔고 뒷단에서는 뭔가 그 이슈 얼럿
하기 위해서 마이닝 개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자동 분류하는 게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VOC 사람들이 SNS나 인터넷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올려요. 그것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거 중에 이제 재밌는 예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모바일 쪽에서 배터리 분량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배터리 열이 나요.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돼요. 다 분량이잖아요. 근데 저 예 중에 하나가 있었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 배터리를 새로 갈았는데 충전이 잘 돼서 열나 좋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열나 좋아요. 그 배터리 열 있으면 이건 분량으로 분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분류를 안 한 거예요. 저희도 해놓고 나와서 놀랐는데 이게 열나를 어쨌든 그 부사 의미로 매우라는 의미로 얘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 분량으로 분류하자는 건데 뒷단에 암만 화려한 웹화면 있고 다른 기법이더라도 앞단에서 정확히 분류가 안 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 모바일 폰에 대한 원인과 뭘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류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25만 VOC지만 유형이 딱 정해질 수 있어요. 그 유형을 이제 어소시에이션 기법으로 쭉 분류해서 리스크 유형을 도출을 시키고 그러면 25만 VOC지만 리스크 유형은 몇 가지로 이제 딱 속하게 되죠. 그 안에서 리스크마다 어떤 스코어를 매겼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 중요시하는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이제 스코어를 매겨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축인데요. 전체적으로 매겨서 특정 제품 A란 제품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만한 VOC가 있었고 이만한 VOC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이제 자동으로 분류시켜서 수십만 개가 올라오더라도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고객들은 원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숲을 쭉 봤을 때 아 이쪽은 지금 병충해가 먹어서 누울해지고 있고 이쪽은 뭐 아니고 이런 것들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수십만에서 그런 영역에 쓰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면 텍스트 애널리틱스과 데이터 마이닝이 같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사례입니다. 또 하나 사례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사례예요. 통합 VOC 분석 그 다음에 외부 고객 아이덴티피케이션 외부 고객 아이덴티피케이션 들어보신 분? 지금까지 외부 고객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싶다 들어보신 분? 아 상품을 놓치시네. 네. 검증은 안 할 건데 제가 어쨌든 그 통합 VOC 분석을 했고요. 외부 VOC 그 외부 고객이 정말 우리 고객이냐 이거를 분석을 했었던 거거든요. 통합 VOC 분석 한번 보죠. 화장품 쪽의 회사였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신제품을 출시 후에 어떤 반응들을 빨리 봐서 품질의 조기 경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 외부 VOC 통합 리스크 얼럿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카페에 보면 화장품, 뭐 여우야, 파우더룸, 자기가 혹시 속해 있는 카페 있어요? 뭐 2030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유명한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 글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부 VOC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VOC는 잘 알아요. 내부 VOC만 분석하면 되겠냐 이건데 외부 VOC까지 같이 해봤을 때 뭐가 다르냐 이거를 분석했던 겁니다. 해보니까 결론이 요 파란 선이 내부 VOC입니다. 내부 파란 선의 VOC가 어떤 클레임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클레임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쪽 노란 선은 외부 VOC예요. 벌써 외부에서 이때부터 시작한 건데요. 조짐이 벌써 2, 3주 전에 앞에서부터 외부에서 먼저 시끄럽게 시작한 거예요. 충분히 2, 3주 안에 제품 출시 전에 뭔가를 막았으면 그 대량의 리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밖에 외부 VOC량이 4배 이상 크더라. VOC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감지하기 쉽고 그 다음에 2, 3주 정도 선행하더라. 그래서 내부 VOC 아니라 외부까지 통합해서 VOC 분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시사점을 얻었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건데 외부 고객 아이덴티피케이션 좀 생소한 말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외부 카페에서 누가 글을 막 올려요. 막 올리는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우리 고객이 맞냐? 우리 제품을 올렸어요. 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얼마나 샀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분석했던 겁니다. 분석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글을 올리고 나서 댓글도 많이 달래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평균 27건이 달리더라고요. 평균이면. 어떤 사람은 300건도 달려요, 화장품 쪽에. 그렇게 많이 달리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구매로 이어졌을까? 여기까지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구매로 많이 이어졌어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실제 외부 고객을 찾아냈어요. 18%, 약 18%, 17점 몇 프로였거든요. 18%를 찾아냈었고, 어떻게 찾아냈냐?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인가 봤더니 우리 고객의 뭘로 매치했냐면 그 매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페를 쓰면 카페에서 아이디를 써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쓸 수 있고 이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닉네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내부의 고객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메일 아이디도 있죠. 그 다음에 고객 전화번호 있죠. 그거를 외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 매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매치를 해봤더니 17.8%나 아이디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이 제품을 샀었는데 앞에 한두 달 전에 제품을 샀냐라고 정말 우리 그 판매 실적이 보니까 정말 이 고객이 산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 분석한 숫자가 17점 몇 %였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고객 그 제품을 사서 글을 올렸던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잘 육성을 해서 허브 고객화시키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 고객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적극적인 대량의 어떤 그 마케팅의 거버넌스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죠. 우리 제품을 선전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 그거 새로운 마케팅. 그런 형태로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죠. 이 댓글 단 사람도 5만 명 정도 되는데 저 사람들도 실제 좋다고 하더니 얼마 뒤에 똑같은 제품을 샀더라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아무튼 그런 재밌었던 케이스였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서치인데, 기업 내에서 기존 검색이 문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키워드 치면 10,000개, 20,000개 뿌려주는 거. 이게 제일 문제죠. 나한테 20,000개 바라고?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거를 딱 100건만, 몇십 건만 딱 내가 원하는 걸 잡아주는 거. 그거를 기업 내부니까 할 수 있어요. 업무 형별로 나눠서 그렇게 했던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 소요 시간이랑 업무 리드 타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스 텍스트 애널리틱스 엔진을 가지고서 2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지금 언디맨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LG 시네스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화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피커를 잠깐 LG 시네스 분으로 넘겨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랩업 간단히만 좀 하고 싶어서요. 일단은 지금까지 그 LG 시네스에서 2년간 쌓은 그 노하우를 아까 쭉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웹 화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쓰여지는 엔진은 18년 역사의 자연 처리 기술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개 검증된 어떤 텍스트 분석 기술이요. 어느 고객사에 갔더니요, 이 텍스트 분석 그 R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더 낭비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통합 마이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만 분석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보다 인사이트 정보를 만들어내려면 또 다른 데이터 마이닝 기법까지 해서 내부 실적 데이터랑 연계시킨 또 다른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필수품이다. 빅데이터 분석의 필수품이다. 빅데이터 이야기하면서 텍스트 쪽 없으면 왠지 좀 안 꼽는 찐빵 같잖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